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그 총액과 재원 마련 계획 등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선의 박완주 의원은 성비위 의혹으로 전격 제명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연아 전 의원, 김유정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 심의를 의결했죠. 먼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또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지출 기준으로 36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존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해드릴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은 지출 구조 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네,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입니다. 총 59조 4천억 원의 규모,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추경안인데요. 이번 추경안의 내용과 규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제일 처음 대통령께서 시행하시는 국정 업무가 이 소상공인과 관련된 피해 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또 늦었지만 국민들에게 좀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이런 추경을 갖고 어떻게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입었던 피해들을 다 저희가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특히 국가 부채 없이 지출 조정, 즉 정부가 좀 불필요하게 쓰는 데에서의 지출을 줄이고 그 재정을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지급하는 형태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 편성은 대통령의 1호 공약을 제일 먼저 실천하셨다는 거. 두 번째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그다음 과거에 손실보상에서 업종에서 제외됐던 업종들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손실 보정률도 좀 조정받으면서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좀 늘어났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규모를 확대하면서 아울러 국채 발행 없이 했다는 것. 이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과 행정부 입장에서 앞으로 정부를 또 정부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 원칙과 또 국민들의 고통을 같이 감내했다. 이런 측에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도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는 동의를 했죠. 당론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우선은 그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50조 추경해서 손실보상까지 다 하겠다, 소급해서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에 미치지는 못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수위에서 이 소상공인에 대한 그 보상 문제 좀 후퇴하는 그런 안이 나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또 국민들의 반발이 있었죠. 그러나 늦게라도 제자리를 바로 잡고 추경안 이렇게 만든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33조 플러스 알파라고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추경안에다가 기왕에 하는 김에 그러면 소급해서 적용하는 문제까지를 추가해서 좀 더 확대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47조 정도를 손실보상하는데 추경안을 마련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국회로 이 추경안이 송부가 되기 때문에 여야가 또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은 사실 뭐 이견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조금 더 해주자는 게 이제 민주당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도 대통령 공약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크게 부딪힐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53조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세수 예측이 50조 이상 틀렸다는 게 또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도 61조 원 넘게 세금이 더 거친 상황에서 기재부에 대한 좀 신뢰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와요. 네, 이미 작년에도 특히 올해 1월 초에도 이것 갖고 굉장히 논란이 크게 있었습니다. 일단은 기재부가 1분기 실적만을 갖고 그해 이제 세수 추계를 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변명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최근 한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당초 정부의 예측보다 과도하게 거치는 그런 오류의 원인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기재부가 밝힌 어떤 핑계 아닌 핑계라고 한다면 법인세 수익도 좀 생각보다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근의 경기 상황이 저는 굉장히 예측 가능하지 않고 양극화를 치닫고 있다. 그래서 수출이 잘 되고 잘 나가는 기업들은 의외로 굉장히 매출이 늘어나는 반면에 이제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있어서는 뭐 세수가 전혀 늘어날 수 없는 부분들, 예. 또 규모가 적은 업체들은 뭐 여러 가지 감액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수 예측할 때 좀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로 보면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알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2년이 넘게 기재부 세수 추계 당국에 이렇게 연이은 세수 추계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추가 세수에 의해서 국채 발행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출 구조 조정을 좀 했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예산을 과감히 떨어내고 그 예산을 필요한 부분으로 갖다 쓰는 세출의 지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는 좀 다른 차이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어쨌든 그동안 기재부가 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세수 축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 정부 들어서는 뭔가 조금 점검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재부의 이 세수 추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 국회 차원에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초과 세수 예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서요. 이런 양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재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그 진상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세 수입이 343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16% 가까이 이 그 예측 오류가 있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제 기재부에서는 뭐 김혜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변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작년에 61조, 올해 53조 이건 좀 정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세 수입의 16% 가까이를 예측 오류했다. 이거는 의도적이거나 혹은 무능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그 1차 추경안 당시를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에 그 기재부에서 돈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돈 없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1차 추경 민주당에서 35조 그 요구했을 때 11조 국채 발행했거든요. 지금 기재부 2차관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산 실장했는데 장관 빼고 공무원들은 그대로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나요? 53조가. 그래서 이게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진상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거는 뭐 상임위 차원이든 뭐 그 장관을 불러서건 좀 TF를 만들어서 뭐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진상이 조금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참 운이 좋구나. 빛내지 않고 어찌됐거나 그 1호 공약을 달성할 그 상황이 도래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재부의 이런 행태는 정부 부처에서 가장 막강 파워인데 1월 달에 돈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2월 그 2, 3개월 지나서 이렇게 53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때도 충분히 가능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능했다면 본 예산에 넣던지 아니면 1차 추경에서 충분히 확보해서 그 서민들에게 돌려주었더라면 훨씬 더 빠르게 피해 구제도 가능했고 당장 돈이 급한 또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굉장히 그 가뭄의 단비처럼 적절하게 사용이 됐을 텐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크죠. 그래서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김희정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예. 이 세수 추계가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작년에도 60조 넘게 세수 추계가 있었는데 그때는 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무슨 감춰놓은 곶감 빼먹듯이 세수 추계를 갖고 추경에 굉장히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다 국채 발행을 통해서 선거 때마다 사실은
국민들에게 세금 퍼준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만큼 엄청나게 재정 지출을 해왔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은 자신들의 어떤 유불리와 관계없이 집권 여당이라고 하면 그때서부터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해서 진상 규명, 아주 또 뭐 그걸 넘어서 엄정한 추궁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여야가 바뀌니까 뭔가 기재부가 이제는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저는 정말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러나 저도 공감합니다. 기재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세수 추계의 오류를 반복을 한다면 어느 정부가 안정적으로 앞으로의 세수를 예측하고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도 진상규명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국정조사나 이렇게까지 나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뭐 TF나 안에 상임위 차원에서 뭐 약간의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민주당도 잘못했고 그때 기재부도 잘못했죠. 그때 추경했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올해 1월 추경할 때는 민주당과 기재부 엄청나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재부는 끝끝내 국채 발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 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초과세수 논란에 대한 여야 신경전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은 윤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보다 10조 원 늘린 별도의 추경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 풀기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네, 충분히 그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러나 지금 여야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이견이 없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기존에 공약한 대로 조금 더 해서 기왕에 국채 발행도 없이 우리가 이 부분을 예산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해주자는 거여서 이거를 한없이 색안경 쓰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좀 이견 없이 또 선거의 유불리 따지지 않고 서로 좀 합심해서 예산안 빨리 그 추경 통과시키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조금 그 소상공인들에게 이 현금이 좀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풀기 경쟁이란 비판에 같은 의견이십니까? 네, 저는 뭐 이거는 국민의힘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 이제 대통령 공약 사항이 한 50조 정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한 예산이 이제 공표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도 기재부에서 지금 넘어온 안보다 더 많이 얹자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지역 의원들의 민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번에 어차피 국채 발행 없이 처음 이루어지는 추경에서 정부와 국회는 과거보다 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고 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외에도 국가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국민들에게 사실은 지금 예상치 못했던 돈을 지출해야 될 상황이 저는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국채 발행은 좀 아꼈다가 저는 다음에 추경이나 우리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비용을 지불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조금 아껴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 선거를 의식해서 증액을 하자는 경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한다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절제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증액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여야 공수가 바뀔 때마다 늘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 추경 신경전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어떻게 흘러갈지도 주목이 됩니다. 어제 윤 대통령 임시국무회의 개의를 위해서 이상민, 박진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만 논란이 있는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의 임명은 강행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앞으로 좀 민주당과의 협의, 타협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한편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어제 사실 강행하려면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최소한 야당과 지나친 강대강으로 가지는 않겠다라는 약간의 숨고르기 그렇게 보여졌고요. 그러나 이제 그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된 후보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과거 정부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던 이 윤석열 정부에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한다는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는데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야당이나 또 국민의 여론을 좀 더 수렴하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하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그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오늘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음 주 한 16일 정도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이제 임명 강행이 가능한 상황이죠. 이제 관건은 뭐 정호영 후보자나 또 이제 문제 있는 몇몇 그 후보자들에 관한 것인데 적어도 저는 늘 이 일기 내각과 관련하고 또 청문회가 이제 열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국민 여론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정호영 후보자마저 강행한다고 하면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기준은 무엇인가? 또 이렇게 부실 검증한 것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이 이렇게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소위 거대 야당이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치 거대 야당이 잘못인 것처럼 비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협치하고 또 정부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고요. 어제까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치더라도 향후에는 그런 임명 강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권 초기부터 강대강으로 가는 이것만큼은 조금 대통령이 저는 그 부분은 자제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인선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직권 상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하면서 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조금 압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정부 지금 출범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이게 여야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은 무수히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법률 제정과 통과는 그러한 방식을 채택해 왔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 박병석 의장이다 보니까 저는 소수의 여당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과거에 다른 총리 인준에 있어서 6개월이 걸렸느니 21일이 걸렸느니 그런 거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부터는 여당도 야당도 좀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준 절차의 기싸움을 과거의 전례하고 비추어서 서로 누가 더 오래 붙잡고 있었느냐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 치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누구를 인준해 줄 테니 누구를 낙마시켜라 하는 이런 거래도 저는 앞으로의 정치에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을 좀 이렇게 인준과 청문회에 있어서 저는 조금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얼마나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밀어붙여서 장관을 임명했는지 아직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때 7대1 인사 원칙이라는 것까지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적합하지 않은 후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는데 여야가 바뀌니까 이제는 왜 그때 당신들 그렇게 우리 보러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네들은 또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부실 검증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너무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보셨지만 누가 부실 검증을 했는지 아마 국민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제대로 된 준비도 없었고요. 그 준비된 자료를 제대로 읽지도 못해서 너무나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도 제대로 검증을 못하면서 무슨 부실 검증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청문회를 거친 후보자들에게 민주당이 들이대는 잣대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몇몇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비난을 사고 있는 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깊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내외적으로 또 국내의 경제 상황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에 정말 야당이 통 크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저는 그것이 진정한 협치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됐습니다. 의원들은 일단 성비위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진 민주당인데요. 결국 지도부가 직접 사과에 나섰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권력형 성범죄 근절과 성평등 조직 문화 장착을 위해 당원 당규 개정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피해자께서 국민들께서 됐다고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당내 성비위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무관용의 원칙을 견지해서 엄중하게 즉각 처벌하겠습니다. 네, 일단 성비위 의혹에 민주당 지도부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성중진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또 다른 성비위 의혹 사건이 제기가 된 상태여서 사실 이렇게 되면 박지현 이 비대위원장을 영입한 강력한 쇄신을 다짐했었는데 좀 이 퇴색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퇴색될 수도 있겠죠.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한편으로는 박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 이후에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전격 제명 결정도 신속하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민주당이 과거의 권력형 성범죄 때문에 재보궐선거에 또 후보 안 내야 되는데 다 내가지고 국민의 비판을 받고 또 정권도 아예 내주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잘못 또 과거의 이런 오류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과 혁신을 하겠다고 해놓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매우 되고요. 또 공동 비대위원장 두 분이 공식적으로 사과는 저렇게 했습니다만 그냥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것만으로 이런 일들이 또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정말 민주당 모두의 각성이 필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던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어제 저도 뉴스를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이 컸거든요. 또 그간에 아무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국민들 느끼시기에는 더 하시겠죠. 그래서 참 면목이 없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더군다나 작년 연말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피해 당사자가 지금 몇 개월 동안 혼자 어떻게 자력 구제해보려다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지난달 말에 당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된 건데 그 피해자가 가졌을 그 고통이나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저도 옛날에 보좌진들을 한 절반은 여성과 함께 했었거든요. 한 식구이고 동지이고 이런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거에서 참 말씀드릴 말이 없고요. 그리고 이 당사자인 박완주 의원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본인의 사과가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에서 제명하는 거는 의원직이 살아있는 건데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수사도 병행돼야 할 텐데 다만 이제 피해자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대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또 사건들이 또 언론에 보도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방선거, 뭐 선거 유불리 따지지 말고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정말 뿌리를 뽑든지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좌진 협의회에서 나온 그 탄식처럼 정말 어쩌다 민주당이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고 이 기회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좀처럼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의 이런 이딴 성비위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네, 비판할 수밖에 없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안희정 전 지사 사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런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민주당 또 뿐만이 아니라 2차 가해 얘기도 항상 민주당이었습니다. 이번에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뭐 무관용 원칙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지난 5년 동안은 관용을 베풀어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인지 뭐 정치인의 한 사람이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만큼 당의 시스템에 의구심이 들 만큼 너무 자주 너무 같은 방식으로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비탄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김희정 전 의원님처럼 왜 당사자인 박완주 의원이 아무 입장 표명이 없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대차하게 당에서 제명이라고 하면 결코 적은 징계가 아닌데
본인의 입장이 없다는 건 저는 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당에서 제명당하는 거 당에서는 가장 큰 징계이기는 하지만 사실 몇 년 지나고 나서 슬그머니 그것을 해제하고 다시 재입당을 받아주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전략공천회라는 이름으로 공천을 주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게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있어서 무슨 자기의 책임 부담이 있는지 어떤 책임을 지는지 국민들은 좀 그런 것들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비상대책위원장 맡은 지 얼마 안 되고 당의 생리도 잘 모를 텐데 저런 분 앞세워서 사과하는 것 갖고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의결처럼 저는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치 주요 인사들의 성비위, 또 그것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촉발된 여야의 어떤 선거 승리의 결과가 뒤바뀐 점들,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민주당에게는 이것을 그냥 지나치면 기회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 다른 정당이 입었던 성비위당이라고 하는 오명을 저는 이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을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진짜 무관용으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책임지는 모습 또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까지 같이 수립되어서 정치권의 이 젠더 이슈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조금 고쳐나가는데 앞장서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김 전 의원께서 지방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진상조사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습니다만 실제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완전히 악재죠. 더군다나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전망이 굉장히 어둡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터지고 나니까 뭐 굉장히 침통한 분위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어제 후보 등록 첫날이었고 네. 특히 이제 이 박완주 의원은 충남 천안 출신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양승조 충남 그 도지사 후보 개소식이 있어서 당의 이제 모든 지도부들 또 이낙연 전 대표 또 이재명 고문 총괄 선대위원장이죠. 이재명 위원장 뭐 정세균 전 총리 포함해서 많은 지도부들이 대거 이제 가서 개소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 일이 먼저 터지고 개소식에 참석을 한 건데 분위기가 도저히 좋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 생각하니까 참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데요. 더군다나 이제 최대 승부처가 경기도고 그다음에 충남 정도를 생각을 했었던 민주당으로서는 양승조 후보가 이제 상당히 많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던 추세였는데 이런 게 또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승조 또 이 후보와 이거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보는 굉장히 좋은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고 또 현직 지사하셨는데 아무래도 이런 악재가 당에서 이렇게 대형 돌발버스가 터지고 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어제 또 앞으로 이제 굉장히 붐업하고 굉장히 신나야 할 그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서 그 후보자가 사과부터 먼저 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민주당이 이 부분을 딛고 제대로 서지 않으면 선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권을 잡기 위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제대로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정권을 다시 가져오는 건 요원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제대로 혁신하고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제대로 처벌받을 건 받고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민주당의 또 그 많은 그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겸손한 태도로 또 그러나 너무 용기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비공개 회담을 갖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참 에피소드도 많았는데 이제 대통령과 여당 대표로서 만남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사흘 만에 꽤나 빠릅니다. 그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될 현안 과제가 너무 많이 산적해 있죠. 그리고 지금 국회 권력이 굉장히 막강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하게 여당 당대표를 만나서 지금 국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고 국회에서 어떻게 협치를 이뤄낼지 또 여당 당대표에게 그것에 의논하는 것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이제 뭐 장관 인선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곧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많은 현장에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의 또 윤석열 정부로의 정권 교체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현장에서 씁니다. 예. 결국 지방 권력, 그동안에 한쪽으로 쏠려 있던 지방 권력이 정말 균형을 찾아가는 것만이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권 교체가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당의 어떤 준비 태세나 이런 것도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 뭐 여러 가지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면서 대외적인 안보 여건 굉장히 녹록하지 않고요. 또 하나 이제 곧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과 이제 이렇게 만남이 예비되고 있는데 그때도 당의 역할 이런 것들을 당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어제 북한이 새 정부 출범 들어 이틀 만에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인데요.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대화를 제의하는 그런 기조의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미사일 도발로 응수를 했습니다. 윤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러게요. 저는 그 취임사에서 대통령께서 북한과의 대화를 열어놓고 계시다. 물론 그 전제가 비핵화라고 하는 전제지만 그 발언에 저는 상당히 좀 가슴도 뛰고 또 우리가 이런 대북 관계에 있어서 정부가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또 시험 발사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북한하고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도돌이표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좀 좌절감도 느꼈고요. 뭐 이제는 너무 습관성이 돼서 이렇게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유감스럽고요. 모르겠습니다. 늘 습관적으로 해왔던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움직임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응해 나가야 될지가 숙제인데요. 분명한 건 문재인 정부처럼 그렇게 계속 유화책으로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걸 강대강으로 맞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요. 새롭게 물꼬를 어떻게 틀지 우리가 대미 또 대중관계를 통해서 외교적인 역량을 그 어느 때보다 발휘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번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네. 어제 청문회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남북 방역 협력은 언제라도 추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해서 이렇게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을 공개하자 앞으로 이것을 고리로 남북 관계가 좀 협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 대화의 꼬리를 트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만 어제 이렇게 도발을 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이제 북한의 어떤 이런 모습 통해서 상당히 비판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선거 때 나왔던 선대 타격이나 버르장머리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한참 벼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 취임사에서 비핵화 먼저 하면 담대한 계획 준비하고 있다, 지원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로 조금 더 그 순화된, 조금 더 그 유연한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그 김연아 의원님은 가슴이 뛰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DNA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MB 정부 비핵 개방 3선 실패했던 대북 정책의 어떤 그런 게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권영세 장관은 이제 도발엔 단호히 대처하고 대화의 모멘텀 열어놓겠다. 이거는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대통령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셨던데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북한에서 지금 백신도 없을 것이고 필요한 그런 약품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태도를 어떻게 보일 것인가만 남아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인도적 지원은 지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탄도미사일 발사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그 발사를 했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죠? 예, 근데 저는 이거는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을 때
NSC가 열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요, 즉각. 예. 또 NSC가 열렸을 때도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어떤 이유였었는지는 제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뭐 이것이 저희가 이렇게 뉴스로 다룰 만큼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 의원님 말씀도 일면 타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NSC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 부분 가지고 당시 국민의힘이 비판의 수위를 얼마나 높였던가를 생각하면 이 부분 가지고 내부에서 이제 안보 상황 점검 회의 정도로 김성환 실장 주재로 비서관들과 함께 식구들끼리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총리와 국정원장이 공석인 상황이니까. 그런데 대통령 퇴근 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보통 아침이나 뭐 이렇게 미사일 발사하고 했었는데 저녁 무렵에 6시 몇 분이었죠? 29분에 예. 발사를 했죠. 그래서 한 40분 있다가 이제 안보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취임하신 이후에 뭐 출근을 어떻게 했다, 8분 걸렸다, 10분 걸렸다 이런 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지만 퇴근이 몇 시였다는 얘기는 사실 저는 보도에서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몇 시에 퇴근하셨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7시 10분에 안보상황 점검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대통령이 어디 계셨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김 의원님 말씀대로 NSC가 꼭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보상황 점검 회의에서 내놓은 이야기를 보면 굳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계속 민감하게 대응하는 게 오히려 안보 불안을 야기한다. 이거 너무 궁색한 변명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NSC 회의도 얼마든지 안보 위기를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충분히 열릴 수가 있었어요. 지금 장관들 거의 다 임명했고 총리와 국정원장만 비어 있는데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더군다나 국정원장도 통상은 다음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끝나고 그러면은 이렇게 교체되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퇴직을 권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NSC 지금 취임 후에 첫 미사일 발사인데 NSC가 열렸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안보 상황 점검 회의 정도로 한다 손 치더라도 내놓은 변명은 조금 궁색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문재인 정부가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던 때가 있었는데 은근슬쩍 이제는 미사일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게 참 우리가 여야가 항상 바뀔 때마다 그런 입장 차이는 있지만 이 대북 문제에 한해서 서로 공격을 위한 공격 이런 것들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아, 김유정 두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